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내용과 일본의 논리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복절이 오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엄마 아빠 돌아간 것도 모르고. 하지만 일본 측은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2015년 12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일본 측은 불참했고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문명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걸 해결조차 안 했으니까. 우리 정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양국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재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반갑다, 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사과라고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영상통화가 낯설지만 이번만큼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입니다. 첫 마디는 반가웠다였습니다. 반가웠어요. 나의 어려서 털 모르는 거 끌려가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섭섭했지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마음이 조금 놓여요. 바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에 바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사과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라는 거지. 안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안 그런 거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 걸. 이용수 할머니도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시계를 딱 보니까 53분이래요. 55분 딱 됐다고 그래요. 할머니 성사했어요. 이래요. 예? 정말로요? 아, 좋아라 하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되묻고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에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딴들도 보시고 계시니까 할머니들 내가 오래 사는 거기 있구나. 내가 가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은 긴 시간을 버텨왔고 이 중 7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일본의 윤서령 특파원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가 총리는 2시간쯤 전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立場でこのような判決が出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네, 그러면 항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앞서 이 정부 대변인 발언에도 있었지만 일본 측은 그동안 이 국제관습법에 따른 주권 면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뒤에 판결은 확정됩니다. 네, 혹시 일본이 또 보복을 해올 수도 있습니까? 네, 2018년 10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듬해 7월에 수출 규제 조치라는 형태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2년 전 벌어졌던 악순환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부실 등으로 인해서 현재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상당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 반한 카드를 위기 탈출용으로 쓸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일을 자신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강창일 주일대사가 공식적으로 임명됐죠? 네, 동시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한일 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 대사가 임명된 날 또 하나의 숙제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주장인지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 주장은 궤변으로 보입니다. 2006년에 우리 대법원 기억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예. 주권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민사재판권의 면제는 되지 않는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일본의 한 기업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주권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년 전에 일본 법원은 모든 사안이 다 주권 면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도 일부 폐기한 걸 위안부 문제에 들고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시성노예가 합법적인 주권 행사인 나라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절대 규범입니다. 절대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권 행사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 역시 정당한 겁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 법원이 했던 판결, 그 판결의 내용이 오늘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주권 면제 예외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19세기에나 망고 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예. 20세기 들어서 특히 두 차례 세계대전 겪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인 면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본은 19세기에나 통용되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배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끝까지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험난하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찾아내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 측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아직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우리가 늘 외쳤던 겁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오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